승진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웃고 있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곧 들킬 거야. 밤에 집에 돌아오면 낮에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짚으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때 그 말은 왜 했을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겠지.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데도 나는 가짜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계에 설치된 오래된 프로그램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프로그램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이 프로그램을 끄는 3가지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이해하면 바뀝니다. 그럼 왜 더 노력하는데도 이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그저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실수했네, 저 사람보다 못했네 같은 순간적인 느낌이요. 그런데 이 감정이 반복되면서 굳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잘못된 존재다라는 믿음으로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수치심이 만든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죄책감과 수치심,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의에서 숫자를 잘못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요. 심장이 빨라지고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죄책감은 이렇게 말해요. 그 부분 틀렸네. 정정 메일 보내야겠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지만 손이 키보드 위로 움직입니다. 행동을 지적하니까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몸도 풀려요. 수치심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심장은 똑같이 빠른데 손이 움직이질 않아요. 키보드를 치는 대신 의자에 몸이 굳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돌아요. 나는 원래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행동이 아니라 나 자체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정정 메일을 보내도 소용이 없어요. 문제가 실수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성과를 아무리 쌓아도 밑바닥에서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이 그 성과를 계속 허물어버립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느끼는 분들, 사실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닙니다. 수치심이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면 증후군이 가장 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 자신감이 원래 낮은 사람? 이 증후군을 처음 발견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폴린 클랜스와 수잔 아임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이 증후군이 가장 강한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 느낌은 실력의 부재가 아니라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작동하는 특정한 심리 패턴인 겁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상하죠? 이건 뒤집어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은 이 느낌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게 이미 증거예요. 당신은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패턴이 생기는 걸까요? 이 패턴은 대부분 아주 어린 시절에 시작돼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 시험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90점이에요. 신나서 뛰어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돌아온 말은 이겁니다. 나머지 10점은 왜 틀렸어? 그 순간 아이는 하나를 배웁니다. 잘한 건 당연한 거고 부족한 게 문제다. 부모님도 그렇게 배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 안에 하나의 믿음이 만들어져요.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요. 먼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작으니까요. 칭찬받으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하고 실수하면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먼저 말해버려요. 그러면 누군가 비난해도 덜 아프거든요. 이게 화재 경보기처럼 자동으로 설치된 겁니다. 실수의 가능성만 감지되면 생각보다 먼저 자기 비판이 올라와요. 인간의 무의식을 평생 연구한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 그 아이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앉아 있어요. 지금은 성인이고 능력도 있고 충분히 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메일을 보내는 순간, 발표를 마치는 순간, 그때마다 식탁 앞에 그 아이가 90점 시험지를 들고 올라옵니다. 이거면 충분할까? 부족하면 어쩌지?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 아이를 보고 있잖아요. 의식하지 못할 때는 운명이었지만 의식하는 순간 그건 선택이 됩니다. 이 수치심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모든 성취를 파먹고 있었다면 그걸 눈앞으로 꺼내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걸 한 겁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신경계의 새로운 반응을 알려주는 것. 그 시작은 놀랍도록 단순해요. 프레젠테이션 중에 말을 더듬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즉시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다들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 목소리는 누구 건가요? 나 자신인가요?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반응이에요. 어린 시절에 설치된 그 경보 시스템 기억하시죠? 그게 작동한 겁니다. 이게 뇌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요. 비판을 예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있습니다. 편도체예요. 이건 실제 위험, 예를 들어 뱀을 봤을 때와 같은 영역이에요. 뇌 입장에서는 상사가 내 보고서를 볼 때의 불안과 숲에서 뱀을 만났을 때의 공포가 같은 경보로 처리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뇌가 정말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위험이 진짜가 아닐 뿐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목소리를 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뇌가 나를 바보라고 판단하고 있네가 아니라 나는 바보다가 되어버립니다.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내면의 비판자가 넌 부족해 라고 말하는 건 자극이에요. 그 말을 믿을지 말지는 반응이고요. 자극은 멈출 수 없어요. 하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 여기서부터 신경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올라올 때 그 말을 3인칭으로 바꾸세요. 나는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 뇌가 지금 나를 비판하고 있네 라고 바꾸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나는 형편없어 라고 하면 나와 그 생각이 하나가 돼요. 나는 곧 형편없는 사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비판하고 있네 라고 바꾸는 순간 나와 생각 사이에 거리가 생겨요. 나는 여기 있고 생각은 뇌가 만들어낸 신호일 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알아차림과 동의는 다릅니다. 내가 비판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린 다음에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진짜 부족해 라고 동의하면 소용없어요. 알아차린다는 건 그 목소리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당연해요. 수십 년 동안 자동으로 작동하던 반응을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비판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뇌가 또 경보를 울리고 있네 라고 말해보세요. 생각의 강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보세요. 3인칭으로 알아차린 다음에 5초만 멈추는 겁니다. 숨을 깊게 한번 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한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그렇다예요.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을 더듬었다고 해고되지 않잖아요. 보고서에 오타가 있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고요. 장면 하나를 그려볼게요.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 중간에 숫자를 하나 잘못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바로 그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다들 봤을 거야. 준비 안 한 거 티났겠지. 예전이라면 이 생각에 빠져서 회의 내내 아무것도 못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합니다. 내가 경보를 울리고 있네. 5초 멈춥니다. 지금 나는 안전한가? 숫자 하나 잘못 말했다고 잘리지 않습니다. 회의는 계속되고 있고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넘어갑니다.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오래된 경보가 울려도 그것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신경계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알아차리는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이 드는 것 자체가 그 오래된 프로그램이 자기를 지키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넌 바뀔 수 없어 라는 것도 결국 그 경보 시스템의 메시지거든요. 변하면 위험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대로가 안전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면 그건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신경계가 변하기 직전에 보내는 저항이에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신경계를 한 번에 바꿀 필요 없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하루아침에 삭제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어요. 다른 반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오래된 프로그램 옆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기본값이 돼요.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경보의 볼륨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볼륨을 줄이는 것과 새로운 소리를 듣는 건 다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알아차린 다음에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친한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나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말 더듬었어.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뭐라고 하실 건가요? 그래, 너 진짜 바보다라고 하실 건가요? 아마 아닐 거예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거 하나로 너를 판단하는 사람 없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못할까요? 이게 바로 이중잣대예요. 타인에게는 인간적인 실수를 허용하면서 자신에게는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왜 이 이중잣대를 뒤집는 게 중요할까요? 전 세계에서 수치심을 가장 오래 연구한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 20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걸 설명해줍니다.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이 실제로 더 회복력이 강하고 더 높은 성과를 냅니다. 자책이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이 진짜 성장을 만듭니다. 이 연구 결과를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자책이 나를 성장시켰다고 믿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자책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거예요. 그 덕분이 아니라 그걸 견뎌낸 덕분인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방법은 단순해요. 자책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이 질문 하나만 하세요. 내 친구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뭐라고 말해줄까? 그리고 그 말을 자신에게 해주세요. 그게 끝입니다. 실수했을 때 괜찮아. 이걸로 너를 판단하는 사람 없어. 힘들 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좀 쉬어도 돼. 칭찬받았을 때 그건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운이 아니야. 처음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색할 거예요. 마치 거짓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친구에게 그렇게 말할 때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할 때만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건 아직 그 오래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복할수록 신경계가 새로운 반응을 학습합니다. 자기 비판이 곧 안전이다라는 오래된 공식이 자기 연민도 괜찮다로 천천히 업데이트돼요. 자기 연민이 마음의 반응을 바꾸는 거 하면 이번에는 행동의 반응을 바꿔볼 차례입니다. 탁월함과 완벽주의 다릅니다. 탁월함은 더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거고 완벽주의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80%에서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장면 하나를 그려볼게요. 화요일 밤 11시 내일 제출할 보고서를 3번째 고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어감이 좀 어색한데 하면서 또 수정하려는 순간 멈추는 겁니다. 그냥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기 전에 5번 읽는 습관이 있다면 2번만 읽고 보내보세요. 카톡 한 줄 보내는데 3분씩 고민하고 있다면 30초 안에 보내보세요. 여기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메일을 2번 읽고 보낸 날과 5번 읽고 보낸 날. 상대방의 반응에 차이가 있었나요? 보고서를 1번 고치고 낸 것과 3번 고치고 낸 것. 상사의 피드백이 달랐나요? 아마 거의 같았을 거예요. 98%까지 올리려고 쏟은 그 추가 시간, 상대방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98%와 100%의 차이를 구별하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거든요. 그 추가 에너지는 결과물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거였습니다. 80%로 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경험이 쌓이면 신경계가 드디어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걸요.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이건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계에 설치된 오래된 경보 시스템이 아직도 울리고 있을 뿐이에요. 첫째, 이해하세요. 이건 수치심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어린 시절에는 보호해줬지만 지금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둘째, 알아차리세요. 비판적 생각이 올라올 때 뇌가 경보를 울리고 있네라고 3인칭으로 바꾸고 5초 멈추세요. 셋째, 다르게 반응하세요. 친구에게 할 말을 자신에게 하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80%에서 멈춰보세요. 오래된 프로그램이 완전히 삭제되진 않을 거예요. 내면의 경보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기본값이 됩니다. 승진 축하를 받았을 때 이번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해낸 거잖아. 그리고 그 웃음이 이번에는 가슴까지 올라옵니다. 밤에 오늘 하루를 떠올리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짚는 게 아니라 그냥 괜찮다고 느끼며 잠이 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질문이 바뀝니다.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에서 나는 지금 모습 그대로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로요. 그 답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 네라는 답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3인칭 전환부터 시작할 거야. 나는 친구 테스트부터 해볼 거야. 나는 80%로 보내는 연습부터 할 거야.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